안녕하세요. 오늘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첫 챕터 다시 시작하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이메일 목록 중 다시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어디에선가 내 글을 읽고 가끔씩 소식을 주는 고등학생 기준이의 메시지였다. 원하던 대학에 불합격해서 내년을 기약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고 그런 저의 결정이 올바른 것이기를 기도합니다. 선생님 격려해 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다. 비장한 각오이지만 어쩐지 자신 없고 슬프게 들렸다. 나는 잘 결정했군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다시 시작해 보세요.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으세요 라고 짤막한 답을 적어 보냈다. 그러나 사실 지금 기준이에게 그런 메시지는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립 서비스로만 들릴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다시 시작할 의도도 필요도 없는 사람의 여유 있는 호기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래전 나는 정말 뼈아프게 다시 시작하기 교훈을 배웠고 그 경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이다. 1984년 여름 뉴욕주의 주도 올버니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6년째 유학 생활을 하던 나는 학위 논문을 거의 마무리 짓고 심사만 남겨놓은 채 행복한 귀국을 꿈꾸고 있었다. 지도교수 거버 박사가 워낙 깐깐하고 정확한 분인데다가 논문 주제가 물리적 세계와 개념 세계 사이의 자아여행이라는 너무나 추상적인 것이어서 2년간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심사를 얼마 안 남기고 당시 LA에 살던 언니가 아프다는 소식이 왔다. 나는 어차피 곧 떠날 것이므로 차제의 기숙사 방을 비우고 LA로 가서 언니와 함께 있기로 했다.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그동안 책상 위에 높이 쌓였던 논문 초고들을 과감하게 다 버리고 당시만 해도 워드 프로세서가 시작 단계였고 기계에 치인 나는 모든 작업을 전동 타자기로 해결했다. 내 전 재산, 옷 몇 벌, 책 몇십 권, 그리고 논문 최종본을 모조리 트렁크 하나에 집어넣었다. LA에서 마지막 원고 수정을 한 후 논문 심사 날짜에 맞춰 돌아올 셈이었다. 그러나 내가 LA에 도착하자마자 언니는 한국에 가서 쉬었다 오기로 결정하고 서울로 떠났고 같은 날 나는 다시 뉴욕행 비행기를 탔다. 케네디 공항까지 마중 나와준 친구는 올버니로 가기 전에 차나 한잔 하자며 나를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 친구 집에 들어가서 10분쯤 지났을까 막 커피를 마시려는데 10살짜리 친구딸이 들어와 도둑이 차 트렁크를 열고 내 짐 꾸러미를 몽땅 훔쳐 달아났다고 전했다. 내 논문.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어떻게 올버니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없다. 친구가 함께 와준다는 것을 뿌리치고 깜깜한 밤에 기차를 타고 어찌어찌 기숙사로 돌아와서 방문을 잠갔다.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꼬박 사흘 밤낮을 지냈다. 두꺼운 비닐 커튼은 내가 닫고 간 그대로였고 8월 중순이었으나 무척이나 더웠을 텐데 더위나 배고픔을 느낄 기력도 없이 그냥 넋이 나간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목발을 짚고 눈비를 맞으며 힘겹게 도서관에 다니던 일.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꼼짝 않고 책을 읽으며 지새웠던 밤들이 너무나 허무해 죽고 싶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외롭고 힘들어도 논문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만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이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 셈이었다. 닷새째쯤 되는 날 아침 눈을 뜨니 커튼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들어 어두컴컴한 벽에 가느다란 선을 긋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호기심이 일었다. 잃어버린 논문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닷새 동안 안 먹고 누워 있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지금의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어지러움을 참고 일어나 침대 발치에 있는 거울을 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에 창백한 유령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 가만히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내 속 깊숙이에서 어떤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이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살아있잖아. 논문 따위쯤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절체절명의 막다른 골목에서 선 필사적 몸부림이 아니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일어서는 순명의 느낌, 아니 예고 없는 순간의 절망이 왔듯이 예고 없이 찾아와서 다시 속삭여주는 희망의 목소리였다. 나는 이제 지구상에서 내게 남은 단 한 가지 소유물인 내 손가방을 뒤져보았다. 껌 2개, 조카에게 주려고 LA 공항에서 샀던 레이커스 농구팀 티셔츠, 체크북 그리고 손지갑 속에 든 $20 한 장이 전부였다. 우선 샤워를 하고 레이커스 티셔츠로 갈아입은 다음 캠퍼스 스낵바에 가서 닭튀김을 한 10조각쯤 거의 토할 지경까지 먹었다. 그리고 나서 논문 지도교수인 거버 박사를 찾아갔다. 미리 연락을 드려 사정을 알고 있었던 거버 박사는 두 팔 벌려 반갑게 맞아주셨다. 오늘쯤 올 줄 알았다. 아닌 게 아니라 웨스트브룩 박사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영희는 그대로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라고 곧 올 거라고 얘기했었지. 넌 뭐든 극복하는 사람이니.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을 거야. 거버 박사는 올버니로 오는 기차 안에서 울다가 잃어버린 콘택트 렌즈를 새로 사라고 $100를 주셨다. 거버 박사의 주선으로 과에서는 다시 강사 자리를 주었고 도서관에서는 잃어버린 몇십 권의 책 반납을 면제해 주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 나는 다시 논문을 끝냈다. 15년이 흐른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힘든 경험이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절망과 희망은 늘 가까이에 있다는 것. 넘어져서 주저앉기보다는 차라리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끝낸 내 논문은 이제 반짝거리는 젊은 학자들의 논문에 비하면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될지 모르지만 맨 첫 페이지만큼은 누가 뭐래도 자랑스럽다. 헌사에서 나는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다. 누군가 지금 기준이처럼 불합격과 실패의 좌절을 안고 다시 시작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둑에게 헌정한 내 논문을 보여주면서 인생이 짧다지만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에 1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 미리 갚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미술 시간에 마분지에 창호지를 붙여 상자를 만드는 공작을 한 적이 있었다. 원래 손끝이 무딘 나는 마분지에 창호지를 붙이느라 온 데다 풀 범벅을 하고 있는데 작은 선생님이 다가오시자 갑자기 말끔하게 창호지가 붙은 마분지를 책상 밑에서 꺼내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미리 집에서 다 해왔어요. 이로 인해 내가 선생님께 야단을 맞거나 기억할 만한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니었지만 나는 아직도 그때 짝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한다. 그 미리라는 단어가 주는 평안함, 당당함, 우아함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천성적으로 무슨 일이든 미리 하는 법이 없다. 태어날 때조차 예정일보다 보름쯤 늦게 나왔다고 한다.
학교 다닐 때는 숙제는 의례 바로 전날 밤 늦게 하는 것으로 알았고 무슨 시험이든 한 번도 미리 준비하는 일 없이 순전히 벼락 공부로 때웠다. 요새도 수업 준비를 미리 해두는 일은 없고 기껏해야 바로 전날 하거나 아니면 당일 아침에 화장실에까지 책을 들고 들어간다. 원고도 이제껏 한 번도 마감에 맞춰 끝내본 적이 없으며 학교에서 성적 제출을 할 때도 학적과에서 몇 번 독촉 전화를 받고 나서야 슬슬 합산을 시작한다. 이렇게 무슨 일이든 마지막 순간에 다급하게 하니 아슬아슬하게 마치고 나면 약간의 스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나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에 마련이다. 그러니 내 삶은 미래라는 단어가 주는 안도감,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고 언제나 하루만 더, 아니 몇 시간만 더, 아니 1시간만 더라는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다고 때가 되면 언제든지 순발력을 발휘해서 눈 깜짝할 새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거나 까짓 잘 못하면 어때 하는 배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하지는 않으면서도 내내 불편하고 놀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 가까스로 시간에 맞춰 아슬아슬하게 일을 하고 나면 다음번엔 꼭 미리 해야지 다짐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안 된다. 나의 고질적 미루기 신드롬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우선 천성적으로 부지런하지 못하고 딴에는 마감일 전에 나름대로 시간을 더 갖고 좀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어느덧 다급한 상황이 닥치는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보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일종의 오기가 아닌가 싶다. 시간이여 흘러가 봐라. 내가 끔적하나 보라지. 장영이도 오기가 있다.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오기인 줄은 알지만 삶이 횡포에 주눅들어 사느라 오기 부릴 데가 없으니 괜히 만만한 시간에게 오기 부리다 망하는 꼴이다. 지금 나는 아직 마감 일자가 일주일도 더 남았는데 미리 이 글을 쓰고 있다. 학교에서 주는 아식년을 맞아 곧 미국으로 떠나기 때문에 미리 원고를 써놓고 가려는 것이다. 그런데 내 생애 처음으로 마감일을 일주일이나 남기고 글을 쓰다 보니 마치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낯설고 어색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미리 쓰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위기감까지 든다. 그러니 미리라는 단어 자체가 나와 전혀 인연이 없는 셈이지만 얼마 전 나는 아무런 부지런함도 오기도 마감도 필요 없는 아주 특별한 미리를 보았다. 캐서린 하이드라는 작가의 실화를 각색한 미리 갚아요 라는 제목의 미국 영화에서다. 캐서린 하이드가 몰고 가던 트럭이 갑자기 불이 붙자 어디에선가 건장한 남자 2명이 도와주기 위해 뛰어온다. 하지만 당황한 하이드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자신을 해치려는 줄 알고 오지 말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두 남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불을 꺼주었고 그녀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그들이 가버린 후였다. 결국 그녀는 감사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죄의식을 느낄 정도로 미안하기 이를 데 없었다. 생각 끝에 그녀는 이제부터 은혜를 미리 갚기로 했다. 즉 이미 입은 친절에 대해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앞으로 살아가며 입을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을 미리 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과 도움을 베풀기 시작했고 이를 내용으로 미리 갚아요 라는 소설을 쓴다. 영화 속에서 이 소설을 읽는 한 소녀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오라고 학교 과제로 미리 갚아요 캠페인을 시작한다. 즉 자신이 3명의 다른 사람에게 앞으로 질 빚을 갚는 호의나 친절을 베풀고 그 3사람이 각기 또 다른 3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3사람이 되고 3사람이 9사람이 되고 9사람이 27명이 되고 그래서 누구든 미리 갚는 세상, 남보다 미리 친절하고 미리 도와주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꿈을 갖고
소년이 열심히 캠페인을 벌여간다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이다. 나는 이제 곧 새로운 세계로 가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면서 아마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남의 호의와 친절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남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또 어쩌면 미리 갚기 시작한 한 소년의 호의가 퍼져 내게까지 올지도 모른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미리 갚기 시작해서 한 사람이 세 사람이 9사람으로 자꾸 퍼져서 미국까지 올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친절과 사랑에 감명받아 나같이 미리와 인연 없는 사람도 미리 갚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그물의 일원이 될 수 있을지도. 루시 할머니. 가끔 우리는 운명의 장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예기치 않았던 어떤 일로 말미암아 엉뚱한 일이 발생하거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의 행로가 바뀔 때 사용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이북에 두고 온 남편을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다가 결혼하니 바로 다음날 남편이 찾아왔다든가, 이제껏 자식으로 알고 키웠던 아이가 후에 보니 출산 시 산부인과에서 바뀐 다른 사람이 아이였다든가 하는 것은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와 같이 소설 속에서 나옴직한 극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여자친구 모르게 다른 여자와 극장에 갔는데 바로 극장 앞에서 여자친구와 맞닥뜨린다던가, 무심히 발밑에 돌부리를 찾는데 하필이면 지나가던 선생님의 머리에 맞는다든가 하는 등 일상에서도 운명의 장난에 해당하는 예는 허다하다. 2001년 5월 23일 한국의 모 일간지에서 장영애 교수의 미국에서의 작은 승리라는 타이틀과 함께 보스턴에서 나의 무용담이 보도되었다. 기사에는 내가 살고 있는 7층 아파트 건물이 하나밖에 없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꼭대기층에 사는 내가 일주일간 행동이 자유롭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부동산 회사의 정상적인 학문 활동과 사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아파트로 옮겨달라고 하자 부동산 회사가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으며, 그때부터 나와 보스턴 최대 부동산 회사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일이 미국의 주요 일간지인 보스턴 글로브의 수도권 뉴스 일면에 미국 장애인들의 귀감이 된 동양에서 온 어느 장애인 여교수의 투쟁이란 제목이 톱 기사로 보도되었고, MBC TV에서 나를 인터뷰하며 저녁 뉴스 시간에 내보냈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회사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약간의 보상과 함께 앞으로 장애인 세입자에 관한 특별한 배려를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실 실제로 위의 일이 일어난 것은 한 달 전이었으나 뒤늦게 국내 일간지에서 보스턴 글로브의 기사를 발견하고 기사로 다룬 것이다.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팔자에 없는 유명세에 시달렸다. 여러 사람들의 격려 메시지를 보내왔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부동산 회사를 정식으로 고소하지 않았는지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궁금해했다. 하지만 막상 나는 다른 일도 아닌 고장난 엘리베이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매스컴을 탔다는 것이 좀 민망스러울 뿐더러 뒷강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그때만 해도 그렇게 안타깝고 속상하던 사건이 다시 엘리베이터가 정상화되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나니 아득한 꿈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래서인지 신문 기사들이 다루는 사실적 엘리베이터 사건보다 내 마음에 더 깊이 남아있는 사건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을 계기로 루시 메리안 할머니와 만나게 된 일이다. 루시 할머니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80세쯤 되는 노인인데 한 번은 층계를 천천히 한 계단씩 올라가는 나를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911 구조대에 신고를 했다. 곧 한적한 거리에 커다란 소방차 2대가 사이렌 소리도 요란하게 나타났고 온 동네 사람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구조대원 4명이 나를 작은 소방용 의자에 앉혀 가마처럼 7층까지 들어 올렸다. 그 이후 내가 외출했다 돌아올 때면 4층에 있는 할머니의 아파트는 종종 나의 중간 쉼터가 되어 주었다. 함께 사는 조카가 출근하고 나면 안 그래도 말벗이 필요했던 할머니는 내가 갈 때마다 간단한 음식까지 내놓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는 말버릇처럼 아주 하찮은 일에도 운명의 장난으로 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예를 들면 운명의 장난으로 자기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드라마를 보려는데 마침 그때 중요한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보지 못했다든가, 같이 사는 조카가 시금치를 사러 갔더니 운명의 장난으로 그날따라 시금치가 떨어졌다든가 등 좀 우스운 일까지 운명의 장난을 갖다 붙였다. 루시 할머니는 이 아파트에서 30년 이상을 살고 있지만 운명의 장난으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젊었을 때 엘리베이터 거리였던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숨이 막히면서 다시는 그 내벽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지독한 공포에 휩싸였고, 그 후 좁은 공간에 가기만 하면 가슴이 조여오는 협소 공포증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제는 거동마저 불편해져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게 여간 불편하지 않지만 외출을 아예 않거나 꼭 해야 하면 여전히 층계로 다닌다고 했다.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된 운명의 장난에 대해 탄식조로 말하던 그녀가 갑자기 생기를 띠며 말했다. 그런데 영희, 운명의 장난은 항상 양면적이야. 늘 지그재그로 가는 것 같아. 나쁜 쪽으로 간다 하면 금방 그것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군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일이 생기거든. 협소 공포증이 생겨 엘리베이터 거를 그만두고 나서 나는 정원 장식용품 가게의 점원으로 취직했고, 거기서 죽은 우리 남편을 만났지. 재작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진 우린 53년을 같이 살았어. 남편을 만난 건 내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 안식년을 맞아 몸과 마음을 좀 안식하기 위해 이곳에 온 내게 엘리베이터 사건 자체는 나쁜 운명의 장난에 속하지만, 그 일로 인해 나는 루시 할머니를 만났고 가마 타고 7층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호사도 누려보았고, 이 세상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달았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생겼으니 루시 할머니의 지그재그 운명론이 실제로 증명된 셈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